안녕하세요. 지난번 1장에 이어서 이번 2장도 역시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또 핵심적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맹큐 교수가 집어넣은 다른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는 장입니다. 제목은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경제학자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지 그런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경제학자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경제학을 배우는데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꼭 집어넣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아마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어떤 경우는 사실 수학이 싫어서 경제학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경제학자,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경제학은 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큐가 얘기한 거, 첫 번째를 보면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 어떻게 과학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경제학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객관적 경제 현상을 객관성에 근거하여 경제 현상을 관찰하는 것.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론을 고안합니다. 관찰한, 경제 현상을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죠. 이론을 만듭니다. 뭐 거기는 가정도 들어가고 해서 이론을 만들게 되겠죠. 그 자료를 수집해요. 다 자료를 분석해서 이 이론을 검증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죠. 뭐 경제학 논문을 써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과정 그대로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맨큐 책에는 이런 사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 참고해서 보면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사회과학 과학자란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학자인데 아버지가 뭐 전기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뭐 사람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물어봐. 나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경제학 과학이라고 보고 뭐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유동민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책을 쓰셨죠? 디즈멀 사이언스라는 개념으로 우울한 경제학 또는 우울한 과학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디즈멀 사이언스에 대한 그 용어는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시사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경제학을 일컬어서 디즈멀 사이언스라고 불린 데서 비롯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 수학이 쓰이는 빈도는 사실 다른 어떤 학문보다, 다른 사회과학 쪽의 어떤 학문보다 높죠. 그죠? 인문 쪽에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수학적 기법들을 활용하고 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죠? 그래서 경제 수학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럴싸하다죠.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과학적 분석 기법 또는 과학적 논리를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과학적 방법. 그래서 보면 앞서서 잠깐 설명이 됐지만 경제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이론을 정립하죠. 그걸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고 또 다시 관찰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물가 상승 현상을 보고서 어떤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을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론을 가정을 하죠. 그 원인으로서 인플레이션 원인으로서 정부의 화폐 발행을 좀 과다하게 증가 발행한 거, 과다한 화폐 발행에 기인한다고 이론을 고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른 국가와 비교하죠. 그래서 검증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이론이 맞으면 그 이론을 세우게 되는 거고 또 검증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다른 이론을 찾아야 되겠죠. 과학 현상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일반 과학 분야와 달리 경제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실험을.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천문학자나 생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관찰된 현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는 근대 들어서 근현대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교보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뭐였죠? 바로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 중반까지 진행됐던 미국의 대공황이죠. 미국의 대공황.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세계로 확산된 그런 경우. 아주 좋은 교보제죠. 자, 그럼 경제학 분야의 대가의 한번 시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폴 세뮤얼슨이라고 이분은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미국인은 아마 처음 받았을 거예요. 시카고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에서 공부를 했고 결국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의 기초라든지 경제학 교과서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 2009년도에 작고를 하셨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조언을 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이 양반의 시각을 보면 저희 과학은 기생한다라고 해요. 기생한다. 그래서 뭐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생리학과 병리학은 더욱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죠? 발전하겠죠. 치료법은 또 병리학에서 나와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1932년 대공황이 가장 극심한 해였는데 이같이 썩은 토양에서 오늘 거시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가 느껴나며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경제학이 나온 거 그거는 마치 환자 수가 늘어나서 생리학과 병리학이 발전한 거와 똑같은 과학의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활용합니다. 많은 가정도 활용하는데 이 가정의 역할은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현상들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고 또 그 모형이 실효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도 이 가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화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거시적인 분석을 할 경우에는 단기 효과, 장기 효과에 따른 각기 다른 종류의 가정을 활용하는데 단기에서는 물가는 경직적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장기에서는 물가의 비경직성을 가정을 하죠. 사실은 거시경제학에서 이 두 가지 흐름, 맨 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가의 비경직성을 가정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수요나 공급량에 따라서 물가가 변해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그건 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단기에는 물가는 경직적으로 바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경직성을 가정을 해서 단기의 효과 또는 단기의 경제 변동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경제 분석에 있어서도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분야하고 달리 경제 모형은 그래프와 방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시스템을 만들거나 실물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하는 실험을 하는 과학 분야와는 달리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모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생략하는 거죠. 불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가정이 붙게 됩니다. 즉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는 거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단순화하는 거죠. 경제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모형을 다루겠지만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경제 모형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모형은 경제순환 모형도예요. Circular Flow Diagram인데,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 가게와 기업 간에 두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가게와 기업 간의 자금과 또 생산 요소의 산출, 이것이 어떻게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형이에요. 대표적인 경제 모형 중에 하나죠. 여기서 두 종류의 의사결정자는 기업과 가게로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정부가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두 종류의 의사결정자를 가정을 한 거죠. 기업과 가게. 거기엔 또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 두 번째는 생산 요소 시장이죠. 이 두 의사결정자는 기업은 재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는 용역이죠. 재화 용역을 생산하고 반면에 생산 요소를 고용하게 되죠. 그죠? 대표적인 생산 요소 노동이죠. 노동. 가게는 반면에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판매합니다. 즉 노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판매하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 대신 그 판매한 대금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이런 형태의 모형인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두 가지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서 기업은 뭐가 되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파는 판매자 역할이 되는 거고 가게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입자 입장, 소비자 입장.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 가버리면 기업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 구입자가 되고 가게는 판매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가정과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순환 모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의사결정자인 기업과 가게가 존재하고 또 시장에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는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재화 시장이에요. 여기서 판매자는 재화 서비스 시장이니까 기업이 되고 구입자는 가게가 되겠죠.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 반대 상황이 되죠. 판매자는 가게가 되고 구입자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린색과 초록색과 고용색은 고용색의 경우 생산 요소와 산출물 흐름이 되고 그린색은 초록색은 돈의 흐름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 선을 따라서 기업에서 일단 생산하는 거 보시자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생산 요소를 고용합니다. 생산 요소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그걸 고용을 하게 됩니다. 생산 요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산출물인 재화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거를 재화 시장에서 판단한 거예요. 재화 서비스. 누가 구입해요?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다시 가게에서 노동과 토지, 자본 이게 서큘러 되는 거죠. 반대로 소득을 한번 볼까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임금과 지대, 이윤을 가게에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소득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지출을 하죠.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재화 서비스 구매를 위해서. 그럼 그 수입이 어디로 가죠? 다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생산 요소 산출물의 흐름의 방향과 돈의 흐름은 정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제순환 모형을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형,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인데 이것은 한 나라 또는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경제가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낸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 그 생산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고 자주 사용됩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 생산량과 한 경제 시스템 또 나라 전체로 봐도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컴퓨터 생산량하고 자동차 생산량의 조합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된 생산물 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A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 생산량이 600대고 반면에 컴퓨터 생산량이 2200대예요. B점으로 내려오면 컴퓨터 생산량이 2000대로 줄어들고 자동차 생산량은 100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00이 줄어들고 100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2.5로는 어떨까요? 거의 1000대가 되고 컴퓨터 생산량은 뭐 100대 미만으로 빠지겠죠. 그죠? 반대로 F가 되면 어떤 거예요? F는 그 반대 현상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뒤에서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의 생산 조합은 효율적인 생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한한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 성과를 내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이에요.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는 두 재화 간의 생산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예요.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중간 지점에 있던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면 자동차 100대를 더 생산하는 대가로 컴퓨터 200대를 더 생산해야 된다. 그죠?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죠? 그런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자, 비효율적인 생산 상태는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비효율적인 생산 상태.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내부의 점들. 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뭐 잘 지금, 포인트로 그리기 때문에 잘 되진 않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앞에? 요 X축이 차량이죠, 차량. 차 대수고, 이게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어디냐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이 되면, 외부의 점이 있다고 가정해요. 자, 내부의 점 상태. 이 상태는 어떤 건가요?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위로도 마찬가지 차를 올려도 되고, 컴퓨터 세트를 올려도 되고. 그죠? 이게 비효율적인 생산 상태를 의미하는 점들입니다. 이 바깥점은 어떤가요? 바깥점은 생산 조합물이 될 수가 없는 점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배웠죠. 그죠? 경제학의 원리, 10대 원리를 얘기하면서 기회비용을 배웠는데 이 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뭐냐면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도 기회비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지는 다른 선택에 의한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인 거죠. 그죠? 자, 우선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지금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건 뭐냐면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높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량이 많고 컴퓨터 생산이 적을 때 자동차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밖으로 볼록한 경우에.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낮다. 이건 언제냐면 자동차 생산량이 적고 컴퓨터 생산량이 많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그러니까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컴퓨터 생산이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바깥점을 했을 때 바깥점을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기술 진보죠, 기술 진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생산 가능 곡선, 지금 현재 상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경제 성장, 성장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두 재화 모두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더라도 두 재화의 모든 생산량 조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입니다. 자, 컴퓨터 생산량이 공정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늘어났어요.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000대에서 4,000대로 늘어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 나오는 대로 요 곡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A 지점의 생산물을 조합하고 볼까요? 이게 이동하면서 뭐예요? 자동차 생산. 당연히 컴퓨터 생산량은 2,200대에서 2,300대로 늘어나지만 자동차 생산량도 600에서 650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경제학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를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라는 것은 경제학의 분석에서 특히 계량경제학에 대해서 자주 쓰이고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방법론인데, 중요한 건 둘 사이의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있어서는 누락된 변수나 인과관계, 전도현상 등이 장애물로 문제점을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누락된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냐면 제3의 변수의 영향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자, 분석 대상 변수 외 다른 모든 변수들이 불변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분석 결과는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바람 확률과 라이터의 개수를 우연히 조사해 보니까 서로 관계가 있더라.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 누락된 변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뒤바뀐 인과관계를 볼까요? 경찰관 수가 1,000명당 또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확률 2,000명당 서로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력범죄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서 경찰관 수가 강력범죄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처구니 없겠지만. 따라서 어느 변수가 먼저 변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활용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 앞에 얘기한 두 번째 대시에서 얘기했다는 주장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경찰관 수를 줄이면 강력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바뀐 인과관계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죠? 참고적으로. 자, 이 장이 사실은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인데, 첫 번째는 과학자라는 과학자. 두 번째는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예요. 우리가 앞서서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이론의 개념을 정립할 때, 그런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을 만들고 체계화하고 이론을 만드는 거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죠?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한다는 거. 같이 경제학 또는 경제학자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정책 조언자로서 경제학자예요. 정책과 관련된. 자, 이와 관련해서 포지티브한 스테이트먼트하고 너머티브한 스테이트먼트 한번 우리 구별해 봅시다.
포지티브한 거는 확실한 거, 실증적 주장이에요. 현실이 어떠하다는 주장. 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당연히 유발하겠죠, 그죠? 근데 이에 규범적 주장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정책과 관련된 주장이에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죠. 뭘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은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경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시도하는 실증적 측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자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거는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경제학을 이용해서 경제학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기법들을 활용해서 규범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제안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제 시스템을 보다 지금보다 더 잘 작동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경제선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든지 하는지에 대한 연구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자는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내에는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경제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또 매년 정기적 또 부정기적으로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대통령 경제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최근 동향에 대한 동향이고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을 제시를 하죠.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는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런 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관리예산처, 또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의회선처, 연방준비제도 이런 데 많이 경제학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우리도 참여를 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규범적 측면에 경제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관점의 차이라는 관점의 차이. 첫째, 경제학자는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홍보 담당 보좌관은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대통령 대변인은 언론에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의회 담당 보좌관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보좌관 같은 건 정책적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은 이 모든 분석과 검토를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제시한 가장 좋은 정책도 항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45에서 53년간 재임했던 우리가 해리 트루만 대통령, 우리 그 한국 동란 6.25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해방 후서부터. 우리 외교사하고도 아주 깊이 관련된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왜 파리 경제학자를 만나길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의 대개 경우 한편은 이렇고 또 다른 한편은 이렇다라는 이런 경제학자들의 답변 행태에 대해서 신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 간의 견해가 왜 다른가? 특히 일반 과학 분야에 비해서 더 크게 다르죠. 그죠? 뭐 과학 분야에서도 사실은 일반 물리학이나 그런 말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예를 들은 천체 물리학 같은 경우 또 외계인의 존재 여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르게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한 판단도 견해가 다르고 그거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지냐면 지금의 현재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실증적 현실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학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파 여러 종류 있는데,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그죠? 케인즈학파, 제도학파, 이런 학파가 나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자, 과학적 판단의 차이 첫 번째. 즉, 실증적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우선 제시된 이론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간에. 또는, 이런 이론이 유효한데,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값들. 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견해차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 이건 노모티브한 측면인데, 동네 우물에서 만약에 같은 분량의 물을 기울여 쓰는 피터와 폴라가 있는데, 피터의 소득은 15만 불이에요. 꽤 세죠? 그죠? 우리 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세금을 15,000불 내. 10%라는 거예요, 10%. 근데 폴라 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20%를 내. 6,000불이에요. 이거 세금 정책을 공평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피터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폴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거의가 아니고 2배를 초과하는 세금을 내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는 역진세다, 역진세. 그죠? 피터는 자기의 소득의 10%를 세금을 내고 폴라는 자기 소득이 20%를 내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한 정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는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의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완벽한다 하더라도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분배 문제에 가면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의견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인식 대 현실이에요. 인식 대 현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나요? 임대료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균형점보다 밑에 나는 건 수요와 공급, 주택의, 그러니까 그 방이라고 한다면 대학교 앞에 방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임대료 규제해버려요. 너무 높다고.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다운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게 되기 때문에 초과 수요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주택의 관리를 안 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방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했는데 비용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그죠? 또 하나 무역장벽입니다. 관세와 수입 쿼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무역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의 트럼프 정부 아주 강력한 관세와 수입 쿼터,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자, 맹큐책에는 가끔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그래서 전문가진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물론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학의 분야의 전문가, 본인은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입장권의 재판매, 공연이나 만약에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뭐인 거죠? 80%가 동의하는 거죠. 입장권 재판매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앞표 2-2는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이라고 해서 명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료 규제, 주택의 수량과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이거는 93%의 미국의 경제학자들, 저명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관세와 수입 과토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 93%. 무역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볼 때 양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춘다. 100% 동의하는, 거의 93% 동의하는 거거든요. 또 변동 환율제는 아주 유효한 국제 통화 체제다. 90% 이상. 또 이것도 4번도 중요하죠. 전세 감면이나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같은 이런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은 완전 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90%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완전 고용에 미달한 경제,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라는 건 고용을 더 늘린다라는 거예요. 고용을 더 늘려서 결국은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외 근로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건 뭐 90%입니다. 좀 밑에 볼까요? 미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 85%. 좋은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 85%. 맨 10번은 정부 재정의 균형은 매년 달성하는 것보다 경기 순환 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매년 정부 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매다 보면 정책의 실기를 할 수 있고, 다시 또 하나 이제 정책의 그 스펙트럼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부가 스스로 정부 재정 균형에 발목을 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경기의 순환주기,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 균형이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더라도 좀 풀어야 되는 거고, 경기가 좋으면 반대의 정책을 펴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경기 순환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여기 85%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